자, 계속해서 대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저번 강의에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까지 보셨죠. 오늘은 이번 강의에는 대출을 결정하는 규제 기준,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LTV와 DTI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수요자 금융의 끝판왕이죠. LTV, DTI.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규제를 적용해서 대출액을 결정하고 있죠. 그래서 의 자체는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대출액을 결정하는 두 가지 규제가 바로 LTV와 DTI인데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인식을 하시고 어떻게 대출액이 결정이 되는가 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LTV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L은 loan이라는 단어입니다. 융자액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V는 value. 이 value 하면은 가치라는 뜻이거든요. 중간에 T가 들어가는데 T는 몇 대 몇 하는 그 to입니다. loan to value.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loan과 오른쪽에 있는 value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loan이 융자죠. 그리고 value 하면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는 집값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은 집값 대비 융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몇 %나 담보를 인정을 해서 융자액을 해줄지 그 비율을 나타낸다가 바로 LTV죠. 얘를 대부 비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전체 투자액, 총 투자액인 집값에서 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해서 대부 비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LTV가 높다는 건 융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집값에. 대부 비율이 높다는 건 상당한 융자를 끼고 집을 샀다는 뜻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DTI라고 하는 거는 D, 데프트,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뜻입니다. 뎁트는 원리금이라는 뜻이고 이 뎁트랑 인컴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환액, 원리금과 차입자의 인컴인 소득을 비교하는 비율이다. 이름 따지자면 일단 그런 건데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LTV 먼저. LTV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다. 자, 쉽게 말하면 집값분의 융자. 그러니까 전체 집값에서 융자액이 몇 %까지 가능한가를 나타내는 게 LTV인데요. 특징 자체는요. 집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뭘 구한다? 최대 융자액을 구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찌라시 같은 거 보면요. 대출 찌라시. 집값의 70%, 80%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좋아요. 바로 그 70, 80%가 LTV란 뜻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LTV가 현재 60%가 적용이 된다? 규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집값이 얼마요? 4억짜리 담보를 맡기는 거죠. 그럼 이 얘기인 즉슨 집값 4억에 최대 몇 %까지? 60%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4, 6, 24니까 총 2억 4천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현재 규제가 60%고 LTV가 자신이 4억짜리 담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계산상 2억 4천까지 융자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비율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정하는 것 자체는 오직 이 LTV는 집값만 고려해서 융자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LTV 규제만 된다면 본인이 아주 비싼 담보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속된 말로 제가 완전 개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비싼 집을 물려줬어요. 그러면 그 집을 담보로 대단히 많은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대출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는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만? 집값만 보고 대출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게 됐는데 그 규제가 바로 DTI입니다. DTI는 진짜 규제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원리금과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인컴? 소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식 자체가 그래요. 차입자의 연소득에 대한 상환액의 비율을 DTI라고 하는데 소득을 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차입자의 상환 능력. 당신 빚 갚을 능력 돼? 그걸 보자는 게 DTI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자체는요. 이제는 연봉이나 월급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에 몇 %나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지 상환액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말이죠. LTV라고 하는 건 무슨 비율? 대부 비율이고 DTI라는 건 무슨 비율이요? 상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차이는 사례를 통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DTI가 현재 몇 프로요? 40% 적용되는데 이 양반 연봉이 1억이에요, 지금. 그러면 DTI가 40%면 그 1억에다 40%를 때리는 거죠. 그럼 최대 얼마 나오나요? 금액이 1억에 40%. 4천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예요. 4천만 원이 융자 가능하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당신의 소득이 1억이면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금액이 최대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지출 가능액이 4천이라는 거죠. 빚 갚는 데 소득의 40%는 쓰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융자 얼마가 되나? 이건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건 대출 조건에 따라서 융자액이 달라집니다. 왜? 대출 조건에 따라서 연간 상환액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얘는 뭐 예를 들면 대출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 그렇죠?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지, 뭐 그런 여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TI는요, 차입자의 소득을 고려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가 됩니다. 그런 특징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LTV는 결론적으로 집값에다 곱하면 바로 융자액이 나오는 거고, DTI는 소득에다 곱했을 때 카드 한도 마냥 소득의 몇 프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를 구하는 비율이다. 자, 아래쪽에 비교해 보시면 LTV, DTI는 둘 다 그러니까 주택, 주거용 부동산의 담보대출에 쓰는 방식인데, LTV는 오직 집값만 본다면 DTI는요, 기존에 있는 부채나 또 모두 고려된다? 상환 기간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상환 기간을 본다는 건 대출 조건에 따라서 상환액이 달라질 수 있죠, 연간. 그러니까 이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융자액이 달라지는 거고, 두 번째로 기존 부채를 본다는 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연봉 1억짜인데 DTI 40% 규제를 해요. 그럼 산술적으로 4천만 원까지 빚 갚는 데 쓸 수 있죠. 근데 내가 기존에 선순위 대출이 있어. 그래서 1,000만 원을 이미 선순위 융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이미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양반 한도는 1,000을 까고 얼마만 생긴다는 거죠? 3천만 원만 한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용카드랑 똑같죠. 여러분 신용카드 한도가 한 달에 200이시면 지출하는 거 다 합쳐서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부채 계산을 다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부채까지 고려하는 게 DTI다. 그러니까 DTI는 규제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게 바로 LTV와 DTI 차이죠. 자, 금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융자 기준에 대한 얘기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이제는 융자를 받고 돈을 갚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융자의 상환이라는 파트인데, 상환은 특히나 시험에서 고정금리 상환 위주로 나옵니다. 이 고정금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상환 방식이 있는데 본 입문 과정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원금균등 상환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얘기하기 전에 상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상환이라고 하는 건 차입자가 융자해줘서 땡큐, 고맙다 그러면서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뭐와 뭘 지불한다? 원금과 이자액을 상환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원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금은 저당을 받은 대가로 뭐 하는 금액? 자, 지불하는 금액이라고도 하고, 부채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낸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리금,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 같은 개념이죠. 매 기에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강의에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자 지급액은 무조건 어떤 구조? 감소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지식을 잘 깔아 놓으시고 돈 갚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으면서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대출 얼마 받았냐면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금리가 10%고요. 만기가 10년짜리에 원금균등 상환을 한다고 봅시다. 원금균등 상환. 그러니까 매년 갚는 원금액이 동일한 거예요. 자, 연상환을 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계산하는 과정을 쭉 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만들어 놓은 표를 상환조견표라고 부르는데요. 매달 원금, 이자, 원리금을 얼마씩 내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다. 바로 그 표를 상환조견표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 대출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라는 게 융자 원금이죠. 근데 그 원금을 매년 어떻게? 균등하게 갚기로 한 거잖아요. 몇 년에 걸쳐? 10년에 걸쳐. 그럼 이 양반은 1년에 얼마씩 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나누기 10년에서 균등하게 내면 되죠. 그래서 매년 내야 되는 금액, 원금액은 얼마다? 100만 원씩 똑같이 내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원금 균등이란 뜻이죠. 근데 원금만 내나? 이자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원금이 아니라 잔금에다가 금리를 곱해서 내는 거거든요. 금리는 고정금리 10%고.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우리 1회차입니다. 1회차. 1회차는 돈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잔금 얼마 살아있고 1,000만 원? 그럼 그 1,000만 원에 몇 프로? 10% 내기로 합니다. 그럼 이자 얼마 나오죠? 100만 원. 그럼 오케이. 이 양반은 1년 말에 원금 100, 이자 100 해서 납부해야 되는 원리금이 총 200이 나오는 거예요. 1년에 200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회차 넘어갑니다. 원금 똑같죠? 100만 원. 근데 1회차에 원금 100을 깠잖아요, 이 사람이. 그럼 2회차에 잔금 얼마로 시작해요? 900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정금리 10%니까 이자 금액이 90만 원. 합치면 190. 3회차는 이제 뭐 따지나 마나죠, 그렇죠? 원금 100은 그대로 내고 이자는요 100만 원 두 번 나갔으니까 잔금이 800이 된 거예요. 또 거기에 고정금리 10% 8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원금 균등으로 돈을 갚으면 이 특징이 나오죠.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줄어듭니다. 왜? 원금을 갚으면서 잔금이 줄어드니까. 잔금이 줄어드니까 이자액도 점차 줄어든다. 그럼 이 두 개 합친 원리금이 어떻게 해요? 감소되는 게 바로 원금 균등의 특징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이게 원금 균등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인데 원금 균등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 다달이 납부하는 원금은 어떻다? 일정합니다. 근데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는 언제 제일 많이 낼까요? 잔금이 제일 많을 때. 잔금이 언제 제일 많죠? 1회차에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만큼의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근데 원금 한 번 냈으니까 잔금이 줄어서 이자는 점점 갈수록 줄어들겠죠,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까요? 원금은 똑같아요. 그리고 1회차 이자는 제일 커요. 원금을 내가면서 잔금이 줄어요. 그럼 이자는 점차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전체의 높이를 원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원리금이 쭉 어떻게 해요? 줄어들고 있죠. 자, 이 방식을 원금 균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특징 잡아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원금 균등으로 돈을 낸다면 매기 납부하는 원금액은 일정하다. 이자는 줄어든다. 이자는 무조건 줄어요. 원금을 내니까. 그럼 이 두 개 합친 원리금은 어떻게 해요? 감소한다가 정답이겠죠. 바로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금 균등으로 돈을 갚으면 원리금액이 체감하게 돼 있습니다. 원리금이 체감한다. 이게 어려운 거죠. 원금 균등은 원리금 체감식, 갚는 돈이 줄어드는 방식. 그럼 여기서 바로 특징이 잡히지 않습니까? 언제 부담이 제일 크죠? 언제 부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회차 부담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회차에는 부담이 굉장히 크고 갈수록 그 부담이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은 언제? 초기 상환 부담이 가장 크다인데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확실히 갖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초반부터 원금을 공격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만 원금 상환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자액은 가장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금 균등은 원리금 체감이다. 갚는 돈이 줄어든다. 그리고 초기 상환 부담이 가장 크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이 있을 텐데 두 번째가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이죠. 바로 이름이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요, 바로 그림 보시면 특징 나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보세요. 뭐가 똑같은 거예요? 원리금이 똑같은 거예요, 원리금이. 전체 납부하는 돈이 똑같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원금 이자 구성도가 달라져요. 가령
초반에는 잔금이 많으니까 뭐가 많아요? 초반에는 이자가 많고 이자는 갈수록 어떻게 된다? 줄어들고 있죠. 근데 전체 높이가 같아야 되니까 초반에는 원금이 조금 나가고 갈수록 이자 빠지는 것만큼 원금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전체 높이를 균일하게 맞춰주는 거죠. 다시 초기에는 뭘 많이 낸다고요? 초기에는 이자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원금 포션이 요만큼인데 이자가 줄면서 원금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다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매기 납부하는 원리 금액은 어떻다? 똑같아요. 이자는 노란색,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감소하니까 이자가 빠진 자리를 누가 메꿔준다? 원금이 증가하면서 메꿔주는 거. 그래서 원리금 균등을 뭐라고 하냐면 원금 체증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이것도.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으면 사실 따지고 봤을 때 원금이 점차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원금 체증식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때 요 원리금이 균일하죠. 그래서 얘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뭐 나중에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때 우리가 다달이 납부하는 원리금은 융자 받은 금액의 저당상수라는 공식을 곱하시면 돼요. 저당상수가 뭐냐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융자액에서 그 수치를 곱했을 때 바로 원리금을 구하는 요 공식입니다. 얘가. 저당상수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은행의 수익률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어쨌든 원리금을 구할 때 쓰는 식이다. 그리고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일 때만 쓸 수 있다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요 구조상에서 보면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돈을 갚으면 전체 원리금에서 이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고 있죠? 초기에는 이자만 많은데 갈수록 이자가 줄면서 원금의 비중도 점차 어떻게 해요?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전체 원리금에서 원금의 포션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된다? 체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이 상환 방식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원리금 균등이 되는 거죠. 자, 상환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되시면 점증식 상환이라는 것도 배우실 텐데, 원리금이 점차 늘어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상환은 크게 세 가지인데, 지금 강의에서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만을 살펴보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강의에서는 소비자 금융 중에 특징 중에 또 하나인 일반 저당과 역저당이라는 대출 상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